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동훈 씨가 오라고 했잖아. 사모님 죽으면. 안 바로 내 앞으로 아파트 명의 넘겨준다며. 나는 오늘 핏덩이 같은 내 딸을 차가운 땅에 묻기 전에 금수만도 못한 사위의 숨통부터 완벽하게 끊어놓기로 결심했다. 이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향냄새가 짙게 밴 장례식장 특실. 상복을 입은 사위 박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이 꽂힌 곳에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를 신은 배가 살짝 부른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내연녀 이지아였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훌쩍이던 친척들과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동훈 씨가 오라고 했잖아. 사모님 죽으면 바로 내 앞으로 아파트 명에 넘겨준다며. 오늘 도장 찍어야 확실하다고 문자 보낸 건 그쪽이잖아. 지아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사위 동훈이 사색이 되어 지아의 입을 틀어막으려 달려드는 순간 나는 조용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내 손에는 두툼한 하얀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더라 박서방.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문전 박대에서야 쓰나. 나의 차분하고도 서늘한 목소리에 동훈이 흠칫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핏발선 눈으로 그 가증스러운 낯짝을 똑똑히 응시하며 들고 있던 하얀 봉투를 그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내 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내 놈들은 새 생명을 만들고 새 집을 샀더구나. 그 위대한 새 출발을 축하하는 애비의 축의금이다. 바닥에 툭 떨어져 입구가 터진 봉투 사이로 10,000원짜리 지폐 대신 수십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식장 바닥에 눈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위와 내연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우리 튼튼이라는 글씨가 적힌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내 딸의 위로금을 빼돌려 산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다. 그것은 지난 사흘간 단장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내가 준비한 지옥의 서막이었다. 이 끔찍한 연극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은 불과 이틀 전 새벽이었다. 내 하나뿐인 딸 수연이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년을 앓았다. 평생 중학교 교사로 깐깐하게 살아온 내게 일찍 어미를 잃고도 구김살 없이 자라준 수연이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자 종교였다. 그런 딸이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가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는 매일 밤 병원 복도 구석에서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울었다. 사흘 전밤 수연이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내 품에서 눈을 감았다. 임종 직전 딸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나를 보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뼈만 남은 손으로 내 손을 부서져라 꽉 쥐더니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팽이처럼 다름질쳤으나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것이 날 두고 가는 불효에 대한 미안함인 줄로만 알았다. 수연아, 내가 대신 아팠어야 했는데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 딸의 심장 박동기가 멈추는 B- 소리가 병실을 갈랐을 때 가장 먼저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진 것은 사위 박동훈이었다. 대형 보험사 지점장으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병실을 지켰던 사위였다. 장례식 첫날 그는 상주복을 입고 식음을 전폐한 채 조문객들 앞에서 넋이 나간 연기를 펼쳤다. 친척들은 요즘 세상에 저런 순애보 남편이 어디 있냐며 혀를 내둘렀고 나 역시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저런 착한 놈을 호라비로 만든 딸의 박복함에 가슴을 쳤다. 그러나 악마의 민낯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는 수연이의 텅 빈 안방에 숨겨져 있었다. 장례식 둘째 날 새벽. 수연이의 입관식 때 입힐 생전에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연분홍색 실크 원피스를 챙기기 위해 나와 아들 민수는 딸의 아파트를 찾았다. 텅 빈 집안에는 온기라고는 없었다. 안방 옷장 문을 열고 원피스를 꺼내려던 순간 밑바닥에 놓인 수연의 낡은 보석함이 눈에 띄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보석함을 열자 귀금속 대신 밑바닥에 검은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된 쇠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민수가 공구를 가져와 억지로 자물쇠를 부수자 그 안에서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수연의 일기장 한 권과 칠이 다 벗겨진 구형 녹음기 하나가 나왔다. 일기장을 펼친 나의 손이 이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수연이가 고통을 참으며 흘린 핏자국과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2024년 11월 15일.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 온 날.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남편은 내가 잠든 줄 알고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사랑해, 지아야. 조금만 기다려. 내 귀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2025년 3월 10일. 내 진단금으로 나온 1억 원이 남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병원비로 쓴다던 그 돈이 필라테스 강사 이지아라는 여자의 산부인과 VIP 진료비와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단다. 일기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글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삐뚤어져 있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아빠. 우리 불쌍하고 착한 아빠. 이 사실을 아빠가 알게 되면 우리 아빠는 아마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실지도 몰라. 아빠를 위해서라도 나는 철저히 모르는 척해야 해. 어차피 난 죽을 몸이니까. 내가 모든 저주를 안고 갈 테니 우리 아빠만은 제발 슬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방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딸은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것도 모자라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홀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를 지키겠다고 이 늙고 무능한 애비가 충격받을까봐 그 참혹한 진실을 입속으로 삼키다 피를 토하고 죽은 것이다. 아빠, 이것 좀 봐. 이 개새끼가. 곁에서 함께 일기장을 읽던 민수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상자 안에 있던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안방에 울려 퍼졌다. 지아야. 나 지금 병원 앞 카페야. 이 여편네 이제 진짜 오늘 내일 해. 의사가 길어야 한 달이래. 사위 박동훈의 목소리였다. 장례식장에서 바닥을 치며 오열하던 그 애절한 목소리가 아니라 지루해 죽겠다는 듯 낄낄거리는 경박한 음성이었다. 이어서 젊은 여자의 애교 섞인 콧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짜지? 우리 튼튼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명의로 된 새 아파트로 무조건 이사 가야 해. 냄새나는 병원에 그만 좀 처박혀 있고 빨리 와. 보고 싶어. 알았어. 숨 넘어갈 때쯤 사망 특약 털어서 자기가 봐둔 그 아파트 잔금 쳐줄게. 조금만 참아. 짐승 같은 암덩어리가 알아서 죽어주고 있잖아. 띵 마이너스. 녹음기에서는 수연이의 가쁜 숨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다. 남편이 병실 밖에서 통화하는 줄 알고 밖으로 나갔다가 비상계단에서 이 끔찍한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암세포가 장기를 파먹어 들어가는 고통보다 남편의 저 웃음소리가 딸의 숨통을 더 빨리 조였을 것이다. 구역질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전날 먹은 국물 한 모금까지 핏물처럼 개원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자식을 잃은 불쌍한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남겨둔 야차의 얼굴이었다. 아빠, 내가 당장 장례식장으로 가서 이 개새끼 대가리를 부숴버릴게. 내가 감방 가는 한이 있어도 이 새끼는 오늘 내 손에 죽어. 흥분한 민수가 거실 구석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돌진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다잡고 일어나 민수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짝! 하는 마찰음과 함께 민수가 당황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앉아라. 짐승을 잡는데 몽둥이는 하수나 쓰는 거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섬뜩할 만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번에 숨통을 끊어주면 그건 그놈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야. 수연이가 2년 동안 겪은 고통을 그놈들도 똑같이 겪게 해줘야 한다. 아니, 살아서 숨을 쉬는 매 순간이 지옥이 되게 만들어야 해. 그놈이 가진 모든 돈,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 잘난 내연녀와의 미래까지 전부 다 찢어발겨서 시궁창에 쳐넣을 거다. 나는 민수에게 즉시 지시를 내렸다. 흥신소와 인맥이 닿아 있는 민수는 눈물을 닦아내고 이빨을 득득 갈며 노트북을 켰다.
불과 3시간 만에 이지아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와 사위놈이 수연이 몰래 빼돌린 보험금 횡령 내역 그리고 내연녀의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의 매매 서류까지 모두 팩스로 들어왔다. 사위는 자신의 직업적 지식을 악용해 딸의 보험금을 교묘하게 세탁해 내연녀에게 빼돌리고 있었다. 나는 20년 전 내 제자이자 현재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도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영아. 선생이다. 아이고 선생님. 수연이 소식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문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상심이 크실 텐데. 위로는 나중에 듣자꾸나. 당장 사망보험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서부터 하나 작성해 다오.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고소장도 같이 준비해라. 소송이 아니라 도사를 할 거다. 오전 9시. 나는 수연이의 영정사진 앞에 놓을 분홍색 원피스를 쇼핑백에 담아 민수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식장에 들어서자 동우는 육개장 국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장인어른.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눈 좀 붙이시지 않고. 박서방도 밥 좀 많이 먹어도. 앞으로는 밤 넘어갈 일이 없을 테니. 내 뼈 있는 농담에 동우는 영문을 모른 채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던 하얀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그 시각 민수는 대포폰을 이용해 내연녀 이지아에게 미끼를 던졌다. 박동훈 지점장님 비서실입니다. 사모님 사망에 따른 은닉 자산 및 아파트명의 이전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친척들이 모이기 전인 오늘 오후 2시까지 장례식장 특실로 몰래 오시면 됩니다. 수연이의 죽음만을 기다리며 탐욕에 눈이 멀어있던 그 아둔한 여자는 동훈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돈 냄새를 맡은 쥐새끼처럼 덫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 친척들과 동훈의 회사 임원들이 막 조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완벽한 타이밍에 불청객 이지아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바닥에 흩뿌려진 초음파 사진과 불륜의 증거들을 본 친척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다. 동훈의 직장 상사인 본부장마저 눈을 까뒤집고 뒷걸음질을 쳤다. 자, 박서방. 아니, 이 인간 말종 개새끼야. 이제 내 놈의 진짜 장례식을 시작해볼까? 나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식장 한가운데 섰다. 무간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마이크를 쥔 내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내 목소리만큼은 영하의 겨울바람처럼 식장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바닥에 눈송이처럼 흩뿌려진 서류와 사진들을 주워든 조문객들의 입에서 헛바람을 들이켜는 소리가 연신 터져나왔다. 이게 다 뭐야? 동훈이 이 미친놈아,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위의 손을 붙잡고 자네 같은 남편이 어딨냐며 함께 눈물을 훔치던 큰 고모가의 사위와 내연녀가 모텔 침대에서 껴안고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집어들고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또 다른 종이는 내 딸 수연이의 이름으로 가입된 암 투병 위로금 5천만 원이 사위 박동훈의 계좌를 거쳐 이지아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이체 확인증이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훈의 직장 동료들과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바닥에 널브러진 보험금 횡령 정황이 담긴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인어른. 오해십니다. 이거 다 조작된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런 거 합성해주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인어른이 악질적인 협박범한테 속으신 겁니다. 사색이 된 동훈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람들이 쥐고 있는 사진을 빼앗으려 발악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맴돌았다.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의 꼴을 보며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조작? 합성? 그래, 이 자리에 그 합성의 주인공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 계시지 않나. 내 시선이 문가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내연녀 이지아를 향했다. 상황 파악을 못한 그녀는 굽 높은 구두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탁탁 치며 동훈을 향해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동훈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도장 찍으라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 명의로 된 거 빨리 내 앞으로 돌려놔야 우리 튼튼히 낳고 새 집 들어갈 거 아니야. 당신이 오늘 친척들 다 모이기 전에 조용히 끝내자며.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어차피 죽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간신히 이성의 끈을 잡고 있던 우리 가족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 시발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과 함께 상복을 입은 아들 민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민수의 발차기가 동훈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다. 컥.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동훈이 뒤로 처박히며 조이금 접수대를 들이받고 나뒹굴었다. 민수는 쓰러진 동훈의 멱살을 틀어쥐고 주먹을 미친 듯이 내리꽂기 시작했다. 우리 누나가 어떻게 죽었는데? 내 놈이 그 더러운 주둥이로 사랑한다고 지켜주겠다고 할 때마다 우리 누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피를 토했어. 이 악마 새끼야 죽어. 오늘 내 손에 죽어.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식장 안을 울렸다. 동훈의 코와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하얀 상복을 적셨다. 하객들 중 누구도 심지어 동훈의 직장 동료들조차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내 연녀 지아가 사람 살려.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식장 안의 온도는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민수야. 그만해라. 나는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내려와 민수의 피 묻은 손목을 잡았다. 아빠, 이거 나요? 이 개새끼는 오늘 여기서 숨통을 끊어놔야 해. 내버려둬라. 똥물에 내 귀한 손을 씻을 필요 없다. 이놈은 죽는 것보다 더한 지옥을 살아야 할 놈이다. 민수를 뒤로 물린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며 헐떡이는 동훈의 얼굴 앞에 쭈그려 앉았다. 박서방. 자네가 그랬지? 수연이가 죽어갈 때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다고. 마지막까지 자네 얼굴을 보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자네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 이 애비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나? 나는 품속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동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내 딸이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가며 고통에 몸부림칠 때 너는 이 짐승 같은 여자와 무슨 말을 나눴는지 친척 어르신들 앞에서 똑똑히 들려주마. 나는 마이크에 녹음기의 스피커를 바짝 가져다 대고 재생 버튼을 꾹 눌렀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정막이 내려앉은 장례식장에 낯익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지아야. 나 지금 병원 앞 카페야. 이 여편네 이제 진짜 오늘 내일 해. 의사가 길어야 한 달이래. 방금 전까지 거짓 눈물을 쥐어짜던 사위의 경박하고도 들뜬 목소리였다. 진짜지? 우리 튼튼히 태어나기 전에 자기 명의로 된 새 아파트로 무조건 이사 가야 해. 냄새나는 병원에 그만 좀 처박혀 있고 빨리 와. 보고 싶어. 알았어. 숨 넘어갈 때쯤 사망 특약 털어서 자기가 봐둔 그 아파트 잔금 쳐줄게. 조금만 참아. 짐승 같은 암덩어리가 알아서 죽어주고 있잖아. 낄낄. 녹음기 너머로 비상계단 문틈에 숨어 이 끔찍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을 내 딸의 가쁜 숨소리가 헉 하고 섞여 들려왔다. 살기 위해 내쉬는 숨이 아니라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틀어막으려 애쓰는 피 맺힌 숨소리였다. 그 소리가 식장을 채우자 곳곳에서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왔다. 친척 어르신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큰 고모는 아이고 우리 불쌍한 수연이. 저 금수만도 못한 놈들에게 물어뜯기면서 얼마나 아팠을꼬. 라며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나는 동훈의 멱살을 움켜쥐고 내 얼굴 앞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짐승 같은 암덩어리? 알아서 죽어주고 있어? 이게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이 내 딸 몸속에 자라는 암세포보다 더 독하고 더러운 기생충이다. 내 딸이 제 목숨값으로 내 놈들 배를 불려줄 때까지 너는 그 병상 옆에서 천사 가면을 쓰고 내 딸의 피를 빨아먹은 거야. 동훈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눈물과 콧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때 식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중년 남자가 거친 발걸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다. 사위의 직속 상관인 보험사 본부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박동훈 지점장. 아니, 박동훈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본부장의 불호령에 동훈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실적 1위라고 떠들고 다녔던 그 계약들. 내 아내 명의로 돌려놓고 아내 투병 사실 숨긴 채로 본사 시스템 조작해서 보험금 앞당겨 수령한 거. 그거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업무상 배임 횡령인 거 몰라? 내 놈이 우리 회사 이름을 걸고 고객의 돈, 그것도 내 조강지처의 목숨값을 그따위로 빼돌려. 본부장은 바닥에 떨어진 횡령 내역서를 구두발로 지식이며 소리쳤다. 너는 오늘부로 파면이다. 아니, 퇴직금 한 푼 못 건지고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 그리 알아. 회사 법무팀 총동원해서 내 놈이 우리 회사에 끼친 손해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 거다. 본부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뒤집혔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동훈이 본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본부장은 벌레를 떼어내듯 그를 걷어찼다. 이 병신 같은 인간아. 나한테 빌 게 아니라 저 영정사진 속 사모님한테 빌어. 사회적 매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준비한 지옥의 첫 번째 관문에 불과했다. 나는 식장 입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내 오랜 제자 김도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왔다. 강진철 선생님, 말씀하신 서류들 한치의 오차 없이 모두 처리하고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동훈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다. 박동훈 씨, 저는 강진철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방금 전 법원으로부터 당신이 강수연 씨의 명의를 도용해 수령하려 했던 자녀 사망보험금 3억 원에 대한 지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돈에서 단 1원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파랗게 질린 것은 동훈뿐만이 아니었다. 여태껏 팔짱을 끼고 상황을 관망하며 어떻게든 돈만 챙겨 빠져나가려 눈치를 보던 내연녀 이지아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뭐라고요? 지급 정지? 야, 박동훈. 내가 사모님 죽으면 바로 3억 나온다고 했잖아. 그걸로 내 아파트 잔금 치른다며. 잔금일이 내일 모레인데 돈이 안 나오면 어떡하라는 거야? 지아가 동훈의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며 악을 썼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녀의 헛된 탐욕에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지아 씨, 남 걱정할 때가 아니실 텐데요. 당신 명의로 계약된 그 8억짜리 아파트, 계약금 1억과 중도금 2억이 모두 고인의 암투병 위로금에서 불법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역시 범죄 수익 은닉으로 간주하여 방금 전 당신 명의의 아파트와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압류? 내 집이 가압류됐다고요? 거짓말. 그거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지아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다. 오직 돈 하나만 보고 유부남의 불륜녀 노릇을 자처했던 그녀에게 돈줄이 끊기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도덕적 비난보다 끔찍한 타격이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두 사람을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특히 이지아 씨는 박동훈 씨가 보험금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녹음 파일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므로 공범으로 엮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곧 경찰이 출동해 두 분을 긴급 체포할 예정입니다. 안 돼. 내가 왜 감방을 가? 난 몰랐어. 이 새끼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 순간 지아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날카로운 구두 뒷굽으로 엎드려 있는 동훈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찍기 시작했다. 이 미친 사기꾼 새끼야. 내가 책임진다며. 내 아파트 어떡할 거야? 내 인생 물어내, 이 개새끼야. 지아야. 왜 이래?
방금 전까지 서로를 자기야라 부르며 내 딸의 죽음을 조롱하던 두 마리의 짐승이 이제는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발악하고 있었다. 그 추악하고 역겨운 꼴을 내려다보며 나는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었다. 장인어른, 제발 살려주십시오. 동훈이 지아의 매질을 피해 내 발밑으로 기어와 구두코에 피 묻은 이마를 비비며 애원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악마에 씌었었습니다. 수연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장인어른 모시고 종놈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감방만은, 고소만은 취하해 주십시오. 네. 그의 변명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이기적인 발악일 뿐이었다. 나는 동훈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영정사진이 놓인 제단 앞으로 그를 질질 끌고 갔다. 제단 위에서는 분홍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수연이가 맑은 눈으로 이 끔찍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똑똑히 봐라. 내 놈이 죽인 내 딸의 얼굴을. 나는 동훈의 얼굴을 향로 바로 앞까지 짓눌렀다. 뜨거운 향재가 그의 뺨에 닿자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나는 소나귀에 더욱 힘을 주었다. 용서? 속죄? 그런 건 사람 새끼가 사람에게 할 때나 통하는 말이다. 내 딸이 병상에 누워 시체처럼 썩어갈 때 내 놈은 한 번이라도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더냐? 혼자 모든 비밀을 짊어지고 죽어가는 내 딸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 놈이 겪는 이 수치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 나는 동훈의 귓가에 대고 낮고 섬뜩하게 속삭였다. 감방에 들어가서 평생 썩어라. 내 놈이 감방에서 짐승처럼 뒹구는 동안 내 부모, 내 형제들에게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보내줄 거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내 놈을 동정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철저하게 발가벗겨서 무간지옥을 살게 해주마. 그것이 내 딸을 죽인 대가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애달픈 장송곡처럼 장례식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영정사진 속 수연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조명빛이 마치 아빠 이제 그만 울라고 나를 위로해주는 듯 따스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애달픈 장송곡처럼 울려 퍼지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장례식장 입구에서 멎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영정사진 속 수연이의 미소 위로 섬뜩하게 번뜩였다. 그 불빛은 마치 내 딸이 저승에서 이승의 죄인들을 데려가기 위해 켜놓은 심판의 신호등 같았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다급하게 식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바닥에는 핏자국과 토사물, 구겨진 불륜 사진과 횡령 서류들이 쓰레기장처럼 나뒹굴고 있었고 상복이 피로 얼룩진 동우는 향로 앞에 무릎이 꿇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내 연녀 지아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구석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풍경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참한 아수라장에 경찰관들조차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발걸음을 멈췄다. 저기요. 경찰관님, 사람 살려주세요. 이 미친 노인네랑 저 남자가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해요. 지아가 경찰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바닥을 기어가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방금 전까지 동훈을 짓밟으며 쌍욕을 내뱉던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가련한 임산부 행세를 하며 거짓 눈물을 쥐어짜 내기 시작했다. 제가 임신 5개월인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를 때리고 협박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내 아들 민수가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고 뛰쳐나가려 했다. 나는 묵묵히 손을 뻗어 민수의 가슴을 막아섰다. 오물이 묻은 짐승은 내 손으로 직접 치우는 것이 애비된 도리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찰관들을 향해 걸어갔다. 형사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 2마리가 제 명에 못 이겨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을 뿐이지요. 어르신 상주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게 대체 다 무슨 상황입니까? 바닥에 널린 이 사진들은 다 뭐고요?
경찰관이 구두 끝에 채인 초음파 사진과 남녀가 뒤엉킨 모텔 CCTV 캡처 사진을 주워들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김도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며 경찰관들 앞으로 나섰다. 수고하십니다. 강진철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방금 전 관할서 경제팀의 박동훈 씨와 이지아 씨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긴급 체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바닥에 널린 것들은 피고소인들이 고인의 암 투병 위로금과 사망보험금을 빼돌려 내연녀의 아파트를 차명으로 매입한 명백한 범죄 증거들입니다. 김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설명과 직인이 찍힌 고소장 접수증을 확인한 경찰관들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훈과 지아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경찰관님,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장모님, 아니 제 아내 병원비 마련하려고 잠깐 돈을 융통한 것뿐인데 장인어른께서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겁니다. 저 여자도 제가 불쌍해서 도와준 지인일 뿐이고요. 동훈이 피 묻은 입술을 달달 떨며 끝까지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짓거렸다. 지인? 내 딸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아이를 뵌 여자가 지인이라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정수리를 뚫고 솟구칠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례식장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과 점잖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사람들을 밀치고 황급히 들어왔다. 동훈의 부모, 즉 수연이의 시부모였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동훈아, 우리 아들 꼴이 왜 이래. 동훈의 어미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녀는 평소에도 교사 출신인 우리 집안을 은근히 무시하며 대형 보험사 지점장인 제 아들이 췌장암에 걸린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며 동네방네 유세를 떨고 다니던 철면피 같은 부류였다. 사돈어른, 이게 지금 뭡니까? 아무리 수연이가 일찍 가서 속이 상하셔도 그렇지 병수발 다 든 우리 귀한 아들을 이렇게 개 패듯이 패놓으면 됩니까?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경찰까지 부르고 난리예요, 난리가. 동훈의 아비 역시 뒷짐을 진 채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제 새끼만 감싸고도는 그 이기적인 작태를 보며 나는 도리어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아랫물이 이토록 썩어 문드러진 데에는 다 윗물의 더러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사부인 사돈어른, 귀한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셨습니까? 나는 단상에 놓여있던 수연이의 피 묻은 일기장과 낡은 녹음기를 집어들고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들 귀한 아들이 내 딸이 항암 치료로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여기 이 배가 부른 내연녀와 모텔을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내 딸 명의의 위로금 1억 원을 훔쳐 이 여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고 내 딸이 죽기도 전에 사망보험금 3억을 탐억을 국리나 하던 기생충 같은 놈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어째요? 불륜? 횡령? 사돈어른, 지금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우리 동훈이가 어떤 애인데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단 말입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 미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우리 아들 앞길을 망치려고 작정을 하셨네. 동훈의 어미가 개거품을 물며 악을 썼다. 나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가 동훈과 지아의 불륜 사진,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돈이 송금된 계좌 내역서를 동훈의 부모 얼굴 앞으로 흩뿌렸다.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증거들을 내려다보던 동훈 부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이게 다 뭐냐? 동훈아, 내가 말해봐라. 이게 다 진짜냐? 내가 수연이 투병금에 손을 댔어? 저 배부른 여자는 또 뭐고? 동훈의 아비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동훈은 부모와 눈조차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이고,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내가 사람 새끼냐? 금수만도 못한 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자랑스러워 마지 않던 아들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동훈의 어미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실신하고 말았다. 동훈의 아비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더니 이내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제 자식의 파멸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알량한 의리조차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완벽한 고립. 그것이 내가 동훈에게 선사하고 싶었던 지옥의 두 번째 관문이었다. 이때 구석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눈치를 살피던 지아가 또다시 앙칼진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꺼봐요. 나도 속은 거라니까. 저 남자가 자기 부인 곧 죽는다고 이혼 서류 다 도장 찍어놨다고 속여서 만난 거예요. 내 아파트 압류 걸린 거 당장 풀어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끝까지 제 입속만 차리려는 그 역겨운 이기심에 이번에는 아들 민수가 참지 못하고 차가운 조소를 머금은 채 앞으로 나섰다. 민수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피해자? 이지아 씨. 당신이 정말 피해자일까? 민수가 태블릿 화면을 경찰관들과 지하 쪽으로 돌렸다. 당신 필라테스 강사라고 신분 세탁했지만 사실 강남 템프로 출신이잖아. 3년 전에 스폰서 하던 유부남 상대로 임신 협박해서 합의금 뜯어내려다 공갈 미수로 집행유예 받은 전과도 있고 이번에도 강남에 빚만 3억이 넘게 있으면서 우리 호구 매형 꼬셔서 아파트 한 채 뽑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 다 조사 끝났어. 민수의 폭로에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웅성거림으로 뒤덮였다.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민수의 폭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장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이 우리 매형애라고 철석같이 믿게 만든 그 초음파 사진. 흥신소 통해서 당신이 다니는 산부인과에 알아봤더니 당신 임신한 지 5개월이 아니라 6개월 차라며. 우리 매형이랑 처음 모텔 간 게 5개월 전인데 뱃속의 애는 6개월 차? 대체 어느 놈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들먹이면서 우리 수연이 누나 목숨값을 털어먹으려 했어. 지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술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다. 이 모든 상황을 엎드려 듣고 있던 동훈의 고개가 뻣뻣하게 들렸다. 그의 두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과 배신감이 기괴하게 뒤엉켜 있었다. 지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튼튼이가 내 애가 아니라고? 내 빚이 3억이라고? 동훈이 피 묻은 손으로 지아의 치맛자락을 부여잡았다. 조강지처의 피와 살을 깎아내어 바친 돈이 결국 창부의 빚을 갚아주고 남의 새끼를 키우는데 쓰일 뻔했다는 참혹한 진실. 자신이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사실은 자신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자각이 동훈의 이성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이 쌍년아, 내가 감히 나를 속여. 내가 널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내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너한테 돈을 퍼다 바쳤는데. 동훈이 미친 짐승처럼 포효하며 지아의 목을 조르기 위해 달려들었다. 지아 역시 지지 않고 동훈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얼굴을 할퀴었다.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멍청하게 속은 게 죄지. 내 아파트 내놔. 내 돈 내놔. 두 마리의 구더기가 똥물 속에서 뒤엉켜 서로를 물어뜯는 그 처참하고도 희극적인 광경. 이것이 탐욕과 배신으로 점철된 저들의 진짜 밑바닥이었다. 그만. 두 사람 다 떨어져. 결국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서야 두 사람의 난투극은 끝이 났다. 박동훈, 이지아. 당신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철컥, 철컥. 차갑고 무거운 은빛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에 나란히 채워졌다. 미란다 원칙을 낭독하는 경찰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동훈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다. 장인어른, 아버지,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평생 수연이 무덤 앞에서 사죄하면서 살게요. 제발. 동훈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내 발등에 눈물과 콧물을 쏟아냈다.
그 알량한 생존 본능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감추고 내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바닥에 던졌던 하얀 봉투의 여분이자 수연이의 영정 앞에서 태워주려고 챙겨둔 위조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과 동훈의 불륜 사진들이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수갑을 찬 동훈의 입을 강제로 벌렸다. 그리고 그 하얀 봉투와 서류 뭉치들을 그의 입속으로 무자비하게 쑤셔 박았다. 우읍, 컥, 으. 종이 뭉치가 목구멍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고 캑캑거리는 동훈의 눈에서 공포에 질린 핏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지옥의 사자처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다. 이것이 내 딸의 목숨값으로 치르는 내 놈의 진짜 축의금이다. 꼭꼭 씹어 삼켜서 감방 구석에서 평생 똥으로 배설하며 살아라. 나는 동훈의 턱을 거칠게 밀어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굴며 입에 박힌 종이들을 토해내려 발악했다. 경찰관들이 동훈과 지아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끌고 가. 나의 짧고 단호한 한마디에 경찰들은 두 사람을 끌고 장례식장 밖으로 향했다. 아, 장인어른. 살려주세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수연아. 이거 나. 내 아파트 어떡할 거야? 내 집 내놔.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두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과 발악. 그 소리가 식장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어둠 속으로 흩어질 때까지 장례식장 안에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 영정사진 속 수연이의 얼굴과 나의 굽은 등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그제야 내 온몸을 팽팽하게 조이고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빠. 민수가 다급하게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나는 민수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바닥에 흩어진 더러운 증거물들을 하나둘씩 줍기 시작했다. 피 묻은 초음파 사진, 찢어진 모텔 영수증, 짓밟힌 횡령 내역서. 내 딸의 고귀한 장례식장을 더럽힌 이 오물들을 내 손으로 직접 치우고 싶었다.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좀 쉬십시오. 김 변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줍는 내 손을 만류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내 딸이 가는 마지막 길이다. 깨끗하게 아주 티 없이 맑게 청소해서 보내야지.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깔끔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내 입에서 수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난 사흘간 복수심으로 억눌러왔던 거대한 슬픔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수연아. 내 불쌍한 딸아. 나는 찢어진 사진들을 가슴에 품고 제단 앞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다. 사위를 파멸시켰다는 후련함 따위는 없었다. 그놈들을 1000번, 10,000번 찢어 죽이고 무간지옥에 쳐넣는다 한들 앙상하게 말라가며 피를 토하던 내 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뼈저린 현실만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를 보호하겠다며 그 끔찍한 진실을 홀로 삼켜냈을 딸의 그 깊고 시린 외로움. 병실 구석에서 숨죽여 울었을 그 아이의 억울함.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하고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책이 핏물 같은 눈물이 되어 바닥을 적셨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멍청해서 내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널 어떻게 보내니? 핏덩이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묻어? 나의 통곡 소리에 숨을 죽이고 있던 친척들과 하객들도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 민수도 내 곁에 꿇어앉아 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었고 혼절했던 큰 고모도 깨어나 수연이의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분노와 증오의 아수라장이 아니었다. 오직 먼저 떠난 가엾은 영혼을 달래는 짙은 애도의 눈물만이 식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무렵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단 위를 바라보았다. 새하얀 국화꽃더미 한가운데 놓인 영정사진. 그 속에서 수연이는 내가 생전에 사준 연분홍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억겁 같았던 고통에서 마침내 해방된 것처럼.
고마워요, 아빠.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어요. 환청이었을까? 사진 속 수연이의 입술이 나를 향해 그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영정사진의 액자 테두리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아이의 따스한 체온이 전해져 오는 듯 했다. 내 얼굴을 엉망으로 덮고 있던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내 딸이 가는 마지막 길을 슬픔만으로 배웅할 수는 없었다. 그래, 수연아. 수고했다. 그 끔찍한 곳에서 혼자 버티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거라. 못난 애비는 잊고 그곳에서는 너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날아오르거라. 향로에서 피어오른 한 줄기 하얀 향연이 수연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는 새벽빛이 스며드는 열린 창문 틈을 향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추악한 증거들은 이미 민수와 김 변호사의 손에 의해 모두 쓰레기 봉투 속으로 치워진 지 오래였다.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푸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길고 참혹했던 밤이 끝나고 핏덩이 같은 내 딸을 차가운 땅에 묻기 위한, 그러나 오롯이 내 딸만을 위한 진정한 장례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화장장으로 향하는 내내 하늘은 금방이라도 핏방울을 떨어뜨릴 듯 붉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앙상한 겨울 가로수들이 마치 내 딸이 겪었을 외롭고 차가운 투병의 시간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뒷좌석에 앉아 수연이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아들 민수의 어깨가 규칙적으로 들썩였다. 나는 말없이 창밖만 응시했다. 눈물은 이미 지난밤에 모두 말라붙어 버린 줄 알았건만 쩍쩍 갈라진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화장장에 도착하자 서늘한 소독약 냄새와 특유의 메마른 공기가 훅 끼쳐왔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수많은 유족들 틈에 섞여 우리는 묵묵히 내 딸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천장에 달린 검은 전광판에 고 강수연이라는 하얀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유족분들은 운구 차량 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안내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민수와 내 조카들이 수연이의 좁고 차가운 관을 어깨에 메고 화장로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철컥하고 거대한 쇳덩어리 문이 열리며 시뻘건 화염이 아가리를 벌렸다. 저 뜨거운 불길 속으로 금지옥염 내 새끼를 밀어 넣어야 한다는 사실에 내 두 다리는 그만 힘이 풀려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수연아, 안 돼. 내 새끼 뜨거워서 어떡해. 저 차가운 애를 불 속에 어떻게 넣어. 큰 고모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민수는 관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기어가는 걸음으로 다가와 관의 차가운 나무 표면을 쓸어내렸다. 수연아,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승 가는 길은 뜨겁지 않을 거다. 춥지도 않을 거야. 애비가 금방 따라갈 테니 외로워 말고 먼저 가 있거라. 삐잉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과 함께 관이 레일을 타고 화장로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웅웅거리는 불길 소리가 들려왔다. 내 삶의 모든 이유였고 내 심장의 절반이었던 아이가 한 줌의 재로 쓰러져가는 그 끔찍한 2시간 동안 나는 화장로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내 무능함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다. 2시간 후 직원이 건네준 것은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하얀 백자 유골함이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 작은 단지를 받아들었다. 42년 전 갓 태어난 수연이를 산부인과에서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묵직하고도 벅찼던 무게가 떠올랐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내 딸의 일생이, 그 고단하고 억울했던 42년의 세월이 이 작은 단지 하나에 담겨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유골함에 뺨을 부비며 남몰래 속삭였다. 수연아, 아빠가 약속할게. 내 피눈물로 배를 불린 그 악마 새끼들 단 한 놈도 편히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내가 흘린 눈물의 1000배, 10,000배를 피로 쏟아내게 할 거다. 유골함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내 다짐을 응원하는 수연이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수연이를 수목장에 안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수연이의 영정사진 앞에는 매일 아침 내가 새로 지은 밥과 맑은 국이 놓였다. 나는 수연이의 방에 들어가 딸이 남긴 피 묻은 일기장을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어 읽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시퍼렇게 벼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관할 경찰서 형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진철 어르신 되십니까? 박동훈과 이지아 사기 및 횡령 건으로 고소인 보충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박동훈이 어르신을 꼭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유치장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서요. 가겠습니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서랍에서 김도영 변호사가 준비해준 추가 증거 서류들을 챙겨들고 민수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로비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형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 너머로 초췌한 몰골의 남자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수입차를 몰며 호탕하게 웃어젖히던 대형 보험사 지점장 박동훈이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은 잿빛으로 죽어 있었고 퀭하게 파인 두 눈은 짐승의 그것처럼 초점을 잃고 번들거렸다. 꾀죄죄한 유치장 배식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길거리에 배회하는 거림보다도 못해 보였다. 장인어른. 나를 발견한 동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이내 교도관의 제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가림막 너머로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비기 시작했다. 장인어른.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 요망한 년한테 홀려서 제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다 토해내겠습니다. 제 퇴직금, 제 명의로 된 재산 다 팔아서라도 수연이 위로금 빼돌린 거 갚겠습니다. 제발 합의만 해주십시오. 네. 침을 튀기며 애원하는 그 역겨운 입술을 보며 나는 가림막 너머로 서늘한 눈빛을 내리꽂았다. 밥에? 살려달라? 박서방. 아니 박동훈. 내 놈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모양이구나. 나는 챙겨온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아크릴판에 바짝 붙여 보여주었다. 동훈이 다니던 보험사 본사에서 발송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 사본이었다. 내가 갚을 퇴직금, 재산? 내 놈이 본사 전산망 조작해서 수연이 사망보험금 미리 빼돌린 것 때문에 내 회사에서 너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했어. 내 놈 퇴직금과 전세 보증금 이미 회사에서 싹 다 가압류 걸어놓고 빈털터리로 만들었단 말이다. 내 놈은 이제 나한테 갚을 돈 10원짜리 하나 없는 거렁뱅이야. 10억이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바친 청춘이 얼만데. 동훈의 입이 떡 벌어지며 사색이 되었다. 나는 잔인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뿐인 줄 아느냐? 내 부모, 내 형제들에게도 수연이 일기장 사본과 내 놈이 모텔 들락거린 사진 다 보냈다. 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내 어머니는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변호사를 샀다더라. 내 동생 놈은 직장에 소문날까봐 아예 성을 갈아버리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고. 세상에 내 놈을 위해 탄원서 한 장 써줄 인간은 아무도 남지 않았어. 내가 수연이에게 했던 짓, 그 고립과 절망을 이제 내 놈이 뼛속까지 씹어 삼키며 살 차례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수연이 무덤에 가서 평생 풀을 뽑고 살겠습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저 진짜 죽습니다. 동훈이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그의 절규가 면회실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내 마음에는 일말의 동요도 잃지 않았다. 내 딸이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고 피를 토할 때 너는 그 옆에서 내연녀와 시시덕거리며 새 아파트 인테리어를 골랐지. 내 놈이 겪는 지금 이 알량한 두려움은 내 딸이 홀로 죽음을 마주하며 겪었을 공포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평생을 독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어라. 그것이 내 딸이 내게 내리는 마지막 잡이다. 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인어른.
하고 부르짖는 동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내며 경찰서를 나섰다. 맑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막혔던 숨통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트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가 기획한 무간지옥은 그들의 삶을 남김없이 짓밟고 박살내기 시작했다. 김도영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공세와 흥신소를 통한 결정적 증거들 덕분에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특히 민수가 찾아낸 내연녀 이지아의 과거 전력은 재판부의 괘씸죄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지아 그녀의 파멸은 박동훈보다 더욱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웠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구속 수사를 간신히 면한 지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에 반실성한 상태가 되었다. 어떻게든 돈을 건져보려 발악하던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던 6개월 된 아이마저 유산하고 말았다. 장례식장에서 동훈에게 걷어차이고 뒹굴었던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이었다.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얻은 집인데. 이거 놔, 이 새끼들아. 따스한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날, 이지아가 살던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민수와 함께 그 현장을 찾아간 나는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로 뛰어나와 집행관들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으며 행패를 부리는 지아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내 딸의 위로금으로 산 명품 가방, 고급 소파, 보석함 등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다. 이 악마 같은 노인네야. 내 딸이 병신같이 일찍 뒤진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나도 내 아기 잃었어. 나도 피해자라고. 지아가 나를 발견하고는 도끼 품은 눈으로 달려들려 했다. 민수가 차갑게 비웃으며 그녀를 막아섰다. 피해자 좋아하네. 너 강남 사채업자들한테 진 빚 3억, 이자 못 내서 지금 야쿠자급 깡패들이 너 찾으러 다니는 거 알지? 매형 돈으로 빚 갚으려던 계획도 틀어졌고 집도 넘어갔고. 너 이제 길거리에서 몸 파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없을 텐데 그 주둥아리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민수의 말에 지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실제로 그녀는 동훈이 빼돌린 보험금으로 자신의 사채 빚을 탕감하려 했으나 모든 계좌가 동결되자 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며칠 뒤 지아는 결국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사채업자들에게 덜미를 잡혀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소문이 흥신소를 통해 들려왔다. 화려한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던 독사의 최후는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시궁창 속의 이름 없는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결말을 맞이했다. 해가 바뀌어 이듬해 1월. 동훈과 지아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내 손에는 수연이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다. 녹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들어선 동훈은 불과 1년 만에 백발의 노인처럼 폭삭 늙어버린 채 허리가 굽어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수연이의 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평생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피고인 박동훈은 대형 보험사의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전문 지식을 악용하여 암투병 중인 아내의 사망보험금과 위로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내연녀 이지아와 공모하여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피해자인 아내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피고인의 배신을 인지하고 정신적 고통까지 떠안은 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판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박동훈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지아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탕, 탕, 탕. 법정을 울리는 둔탁한 경추 소리. 그것은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혼곡이었다. 동훈은 아악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고 지아는 혼절하여 교도관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방청석 구석에서 몰래 재판을 지켜보던 동훈의 모친은 아들의 7년 선고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119에 실려갔다. 가족, 재산, 직장, 그리고 남은 청춘까지. 박동훈이라는 인간의 형상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멸되었다. 그는 이제 좁고 어두운 감방벽을 긁으며 매일 밤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악몽을 꾸며 살아갈 것이다. 내가 약속했던 완벽한 무간지옥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이 끝난 후 내 통장에는 동훈과 지아로부터 환수해낸 수연이의 투병 위로금과 사망보험금 원금 그리고 지연 이자까지 포함된 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는 거실 창가에 홀로 앉아 쓰디쓴 소주잔을 기울였다. 이깟 종이 쪼가리들. 이깟 숫자 몇 개. 이것들이 대체 무엇라고 내 딸은 제 몸이 파먹히는 고통 속에서도 이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 이 애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그 모진 시간을 홀로 견뎌냈단 말인가. 돈에서 짙은 피비린내가 나는 것만 같았다. 이 돈은 내 딸의 살점이었고 뼈였으며 마지막 숨결이었다. 단 1원도 나와 내 가족의 입에 털어넣을 수는 없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나는 민수와 함께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 소아암센터를 찾았다. 강진철 선생님,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돈이면 췌장암이나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 수십 명의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은 선생님 성함으로 해드릴까요? 병원장이 내 손을 꽉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강수연. 제 딸 아이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수연이 이름으로 된 소아암 환우 지원 재단을 하나 작게나마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수연이가 원래 아이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병마와 싸우다 졌지만 어린 생명들이 암덩어리와 싸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저 하늘에서도 기뻐서 춤을 출 겁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길이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 작은 비니 모자를 쓴 5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링거대를 끌며 아장아장 내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가 바닥에 떨어뜨린 곰 인형을 내가 주워주자 아이는 핏기 없는 입술로 활짝 웃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내 가슴속에 단단하게 뭉쳐있던 시퍼런 원망과 분노의 덩어리들이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딸은 죽어서 차가운 흙이 되었지만 내 딸의 이름은 이 아이들의 뜨거운 심장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빛나는 내일 속에서 영원히 숨 쉴 것이다. 박동훈과 이지아라는 버러지 같은 악마들에게 오염될 뻔했던 내 딸의 거룩한 희생이 이제야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결한 가치로 승화된 것이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나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번에는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했던 복수의 끝에서 마침내 마주한 지독하게 시리고도 따스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수연이의 수목장에도 눈부신 봄이 찾아왔다. 수연이가 잠든 어린 참나무 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보석처럼 돋아나 있었다. 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따스한 봄 햇살이 마치 내 딸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내 주름진 뺨을 어루만졌다. 나는 참나무 밑동에 민수와 함께 챙겨온 돗자리를 깔고 수연이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2장의 종이를 나무둥치에 기대어 놓았다. 하나는 강수연 소아암 환우 지원 재단의 설립 증서였고, 다른 하나는 지난달 수연이의 돈으로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어느 소아암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보낸 수연 천사님 고맙습니다라는 편지였다. 수연아, 아빠 왔다. 나는 참나무 기둥을 내 딸의 등을 쓰다듬듯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아빠가 약속 지켰다. 널 아프게 했던 그 나쁜 놈들, 다신 세상 밖으로 고개 내밀지 못하게 아주 꽉 밟아놨어. 그리고 내가 목숨으로 지켜낸 그 돈, 우리 수연이처럼 예쁜 아이들 살리는데 잘 쓰고 있다. 오늘 아빠 칭찬해 주려고 이렇게 날씨도 좋게 만들어놨니?
바람이 불어오자 참나무 잎사귀들이 사르르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마치 수연이가 우리 아빠 최고야 고생했어 하며 내 품에 안겨오는 것만 같았다. 곁에 서 있던 민수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누나,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아빠는 내가 잘 모실 테니까 누나는 거기서 아프지 말고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고만 살아.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누나가 밥 쏴라. 민수의 씩씩한 목소리에 나는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다. 딸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평생 씻기지 않을 흉터로 남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길을 걷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또래 여자를 볼 때면 숨이 턱 막힐 것이고 비가 오는 밤이면 홀로 병실에서 피를 토했을 내 새끼 생각에 소주잔을 비우며 눈물 지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지옥에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내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이 애비의 온전한 삶이었을 테니까. 핏빛으로 얼룩졌던 장례식장의 하얀 봉투는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그 자리에는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 남은 나의 생을 묵묵히 지탱해 줄 것이다. 나는 돗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나무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뒤돌아섰다. 가자, 민수야. 수연이가 아빠 배고프겠다며 얼른 내려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란다. 네, 아빠. 제가 오늘 진짜 맛있는 데로 모실게요.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봄바람이 우리의 등 뒤를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었다. 올려다본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다. 내 딸의 미소처럼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하늘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기나긴 장례식이 끝났다. 나는 남은 삶을 향해 내 딸이 선물해준 눈부신 오늘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굳건하게 걸음을 내디뎠다. 딸의 목까지 살아갈 아버님께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악행의 대가를 철저히 치른 사위 일당의 최후와 아버님의 뜻깊은 기부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속 시원한 사이다 감상이나 아버님을 향한 따뜻한 위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통쾌하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